안녕하십니까. 하우투 ETF 초상증권의 박상준입니다. 전일 FOMC가 이제 진행이 되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제 이제 발표 이후에 증시가 큰 반등을 했습니다. 뭐 FOMC의 결과와 관련돼서는 많은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제가 뭐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일은 없겠는데, 사실 2018년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25 bp 0.25%에 그쳤고요. 그리고 인제 뭐 올해 6번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전부 다 "금리 올리겠다." 뭐 인제 매번 또 금리 인상 폭이 어떤 이슈가 되기는 하겠지만 6 번, 7번 올해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인제 뭐 파월 의장께서 뭐 "미국 경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제 발언들을 해 주면서 굉장히 소프트한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인제 그 투자자들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우려했던 자산 축소 규모 같은 경우에도 인제 5월 달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아무래도 당분간 좀 문제가 됐었던, 지금까지 우려가 됐었던 문제들은 많이 해결됐다. 그리고 인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제 협상이 거의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쪼금씩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그동안 많이 이제 빠졌던 이제 섹터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빠진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동안 인제 뭐 좀 올랐던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하락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어제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중국 종목들의 상승, ADR의 종목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가 ADR 같은 경우에는 인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게 ADR 폐지 관련 상장 폐지 관련돼서는 이제 회계 기준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기업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요. 뭐 인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폐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에서 나서 줘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립 서비스를 좀 내놨습니다. 뭐 구체적인 안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그래도 증시를 좀 케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좀 보여주면서 어제 중국 증시 반등이 굉장했죠. 사실 그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어제 뭐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지수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뭐 여러 가지 ADR 종목들이 어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던 하루였다.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인제 그 다들 아시고 계셨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실은 뭐 아직까지도 슈퍼 사이클에 있고 굉장히 좋은 섹터인 건 알지만, 그동안 많이 빠지면서 좀 관심에서 벗어났었던 것도 있었고, 이제는 쪼끔 관심을 다시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반도체 ETF 투자하시는 양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섹터를 이제 다시 볼 텐데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요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인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이 엄청나요. 뭐 인제 그 앞으로의 산업에 뭐 씨앗이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발전을 하던 시기가 이미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의 앞으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향후에 패권 전쟁의 좀 승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굉장히 심한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투자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뭐 강하게 발언하지 않던 이유조차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산업에 뭐 450억 유로, 원화로 하면은 뭐 61조 4,500억 원 정도 될 텐데 요 예산을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인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10% 되는데 2030 년까지 20% 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독립을 위한 어떤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뭐 이미 시작을 했고요. 뭐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의 공장 증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시장 점유율 50% 넘는 1 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투자하고 뭐 공부를 해야 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TSMC는 1위 수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크죠. 그래서 올해 54조 원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32조 원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인텔은 파운드리 쪽에는 좀 늦게 진출을 한 예인데 사실 인텔이 워낙 그래도 강자 그 뭐 반도체 쪽에선 강자였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32조 투자를 하지만 요게 인제 향후 10 년간 더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 파운드리 업체 말고도 이제 UMC라든지 뭐 시장 점유율이 좀 한 자릿수 따위로 떨어지는 작은 파운드리 업체조차도 올해 3조 원 정도씩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공장 증설 수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계속 해 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 사이클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파운더리 업체들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증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뭐 요거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산업을 좀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요게 인제 뭐 설계, 생산, 조립, 테스트 그리고 판매, 유통까지 요렇게 간단하게 좀 나눈다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하는 이 의미에서 한번 정리하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설계, 생산, 조립, 테스트, 판매, 유통까지 다 하는 회사가 종합 반도체 회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요런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사실은 인제 한국 업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요 그 공급망에 요 이제 그 분포도에 넣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만 좀 유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서는 팹리스 업체가 인제 그 대표적인데 패브리케이션이랑 레스 해서 이제 공장이 없는 그래서 설계만 하고 판매 유통까지 하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요 업체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퀄컴, 엔비디아, AMD 그리고 애플도 최근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미디어텍 뭐 요렇게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은 퀄컴이 15%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아는 그리고 엔비디아 10% 미디어텍 8% 뭐 요런 식으로 그다음 한 자릿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인제 팹리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점유율이 8% 라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용 AP 쪽에서만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33%로 1 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중에 또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들 아는 TSMC 시장 점유율 56%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18%로 2 위고요. 그다음에 UMC 뭐 중국의 SMIC 요런 식으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진출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 점유율도 좀 낮고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SAT가 조립 테스트인데 요게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립 테스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OSAT라고 부르고요. 이제 뭐 ASE 테크놀로지라든지 엠코 그리고 JCT 그룹, 파나소닉 뭐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엠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예요. 근데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최근에 차량 반도체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량을 주문을 하면은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요 차량 반도체도 꾸준히 이제 수요 증가를 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고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본다고 하면은 ASE가 42% 엠코가 13% 정도로 돼서 상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우리가 삼성전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메모리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을 하는데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다 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둘 다 40%씩 넘어서요. 이제 그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밑에 인제 분홍색을 보시면 그전에 설계랑 생산 요 두 개를 합쳐서 전공정이라고 부르고 조립 테스트를 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고, 밑에 분홍색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요 반도체 장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3 대장이 있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ASML, 램 리서치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쪽에는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는 사실 소니가 좀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40% 정도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율주행차 핵심 반도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니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사실 과거에 쪼끔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인제 플레이스테이션에만 의존하던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갖고 있던 고유한 카메라라든지 렌즈, 고런 이제 특장점을 살려 가지고 사실 최근에 뭐 메타버스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중에 좀 떠오르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NXP 요쪽이, 얘네가 인제 제일 크고요. 그다음 뭐 인피니언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 대란이 쪼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주 이유가 뭐 파운드리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고 이제 주문 물량이 많은 IT 반도체 쪽으로 공급이 당연히 먼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 덜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NXP나 인피니언 이 업체들은 사실 차량용 반도체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얘네도 인제 생산 캐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증설을 한다고 해도 최소 6 개월 후에 인제 어느 정도 수급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쪽에서도 쪼끔 안 좋고, 그리고 인제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반도체다 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의 각종 자동차 회사들이 벤더를 복수로 안 써요. 하나의 반도체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밴드를 복수로 늘리는 것도 쪼금 힘든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인제 차량용 반도체는 쪼끔은 어 수급이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칩리스 업체가 있어요. 저 ARM 홀딩스 요 회사가 이제 비상장인데, 요 회사가 인제 가장 대표적인데, 사실 인제 그 칩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 위탁도 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 해요. 그래서 IP 형태로 만들어서 인제 라이선스 매출만 창출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인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인제 뭐 좌절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 산업 전체 사이클에서 최근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누구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가별로 반도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도 굉장히 이제 증설을 많이 한다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쪽이 제일 수혜를 볼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반도체 업체들,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 3 대, 3 대장 해서 결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ASML, 그리고 램 리서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얘네가 다 특징이 셋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가 시장 점유율 60% 정도 되고요. 근데 시총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또 ASML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식각 장비에 좀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특징들이 다 있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는 등착 뭐 전반적인 공정, 전공정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공정에 사용되는 많은 장비를 생산한다. 그래서 사실은 장비 대부분을 좀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SML 같은 경우에는 노광 장비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램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각 장비에 지금 굉장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뭐 인제 이 언어, 이게 뭐 이제 쓰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증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표면에 얇은 막을 덮는 공정이고요. 식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로에 노광이 인제 빛을 이용해서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 거고, 그 회로를 찍어낸 이후에 이제 그 불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고거를 깎아내는 작업이 식각 작업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제 주가 많이 상승하면서 쪼끔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32조 정도 되고요.
배당률이 0.79%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고배당주로서는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ER이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ASML이 지금 40배 정도 넘었고요. 어제 반등 크게 하면서. 그리고 램리서치도 한 15에서 1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적당한 PER이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가 지금 56.07%. 그래서 사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ROE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좀 그려 본 그림이고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은 총 19 개의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뿐만이 아니라 전공정의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가능해진 그런 케이스고 그런 식으로 외양과 커버리지를 좀 많이 늘렸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의 최대 고객사가 어디냐? TSMC랑 인텔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54조 원을 추가해서 캐파를 증설할 거고요. 인텔은 32조 원. 근데 10 년간 120조 원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120조 원을 쓸 예정이고 이제 올해만 32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의 상당 부분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의 어떤 사업 부분을 좀 보시면 반도체 장비가 73% 그리고 파운드리 로직이 63%요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저는 인제 그 회사를 볼 때 그 회사에서 매출 비중이 어디서 가장 큰지 그리고 그 큰 비중의 사업이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랑 그리고 파운드리 로직이니까 로직 반도체와 그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U, GPU 이쪽이죠. 그래서 요 반도체 쪽 수요가 제일 많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이 빨간색 부분이 어플라이드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게 인제 유지보수하는 구독 사업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향후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우리 개인사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코웨이에서 인제 구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5년 정도 보통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5년 뒤에 우리가 쓴 금액으로 보면 거의 원래 금액의 2 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델상으로. 근데 우리가 왜 구독을 하냐 이거죠. 결국에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쓰는 제품들도 그런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서비스를 다들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고 사실 구독 서비스라는 게 끊임없이 인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입장에선 좋은 사업 모델이다. 그리고 인제 초록색이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입장에서 있어서는 디스플레이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그 D램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파란색이 D램입니다. 이 하늘색 부분이 23% 차지하고 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발표한 실적을 보시면 인제 1 분기 매출이 63억 달러 정도 나와서 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 분기 매출도 63.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경영진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진 같은 경우에 총 마진이 50%에 육박을 해요. 그리고 인제 순마진 같은 경우만 봐도 27% 이기 때문에 사실 마진도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다. 이렇게 사실은 뭐 뒤에 가서도 보시겠지만 ASML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마진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다방면에서 뭐 다 증가를 했지만 현금 보유량 같은 경우에 발목할 만한 성장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3% 성장했고요. 전년 분기 대비해서는 167% 성장을 했습니다. 요게 인제 그 22년 1 분기 현금 보유량인데 원화로 하면 약 8조 원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2022년 1 분기에는 뭐 약 2조 원 정도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콘텐츠에서도 다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에 그쳐서 주주 친화적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서 유통주를 없애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배당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주 친화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만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저희 같은 투자자, 주주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우려할 만한 이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있죠. 사실은 뭐 최근에 단기적인 뭐 FOMC라든지 여러 이슈들은 쪼끔씩 해결되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공급망 부족 현상, 요게 인제 병목 현상인데, 공급망 부족 현상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인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락다운을 좀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락다운이 뭐 엄청 빡세게 들어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월 달에 시진핑 정권이 연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로 코비드 정책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 부족 현상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경영진도 요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증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좀 해결되는 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진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좀 잠재력이 쪼끔 눌리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M&A 위주로 좀 외형을 성장해 온 회사라고 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ARM 인수가 무산됐죠. 그렇게 점점 다들 덩치가 커져가기 때문에 큰 회사들끼리의 인수가 조금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M&A를 많이 시도를 하겠지만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도 이제 쪼끔은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외형 성장이 쪼끔은 제한될 수는 있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기업을 한번 볼게요. 이제 ASML인데, 이 기업도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률 1.07%, 그리고 이제 ROE가 쪼끔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요것도 50% 가까이 되는 ROE를 기록을 하고요. PER 같은 경우에 요게 쪼끔 높아요. 근데 높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이 이제 ASML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약 8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거의 독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TSMC가 반도체 핵심 EUV 장비를 독식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EUV 생산량의 70%를 TSMC가 이미 선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 보유 대수가 TSMC가 80 대고 삼성이 35 대입니다. 근데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이 2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TSMC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장비를 다 갖고 있고, 이 장비가 왜 중요한지는 저희가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인제 그 코로나 한참인 와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ASML 본사로 날아가서 이제 협상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인제 그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인 EUV, 요거를 좀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굉장히 미세화되고 미세 공정이 필요하고 쪼그매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ASML에서 제공하는 EUV 노광 장비 업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 돼 가고 있어요. 요런 뉴스도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덜란드, 결국에 인제 ASML이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이제 ML한테 얘기한 거죠. "중국에 EUV 장비 팔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EUV 장비가 향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미세화되는 반도체의 핵심 장비예요. 요게 없으면 경쟁력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반도체 패권 전쟁의 이제 그 한 부분이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하면 이제 EUV가 뭐냐, 이제 노광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웨이퍼에다가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회로 모양을 찍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제 계속 그 뭐 뉴스 보면은 10 나노, 7 나노, 5 나노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7 나노 이하의 작업은, 이제 작은 칩은 다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TSMC나 삼성 모두 다 7 나노 이하의 인제 반도체를 제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다들 EUV 장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인제 그 ASML에서 인제 팔고 있는 기존의 제품이에요. 요거는 DUV라고 하는 제품인데, 요거는 심자외선을 이용을 하는 거고,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인제 그 193 나노미터 NM이라고 써 있는 게 요게 파장대입니다. 그리고 인제 레졸루션 38 나노미터라고 써 있는 게 해상도예요. 그래서 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미세한 공정의 제작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요 1.35 NA라고 써 있는 게, 요 NA가 투사 광학 개구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95가 시간당 295 개의 웨이퍼를 제작 가능하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으로 해 가지고 웨이퍼를 좀 노광 작업을 해서 웨이퍼를 찍어내는 그런 과정이고, 요 다음이 최근에 ASML이 독점하고 있는 EUV 제품인데, 요건 단면도인데요. 보시면 보라색 빛이 굴절로 반사각을 이용해서 이제 찍어내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EUV라는 게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이거든요. 이게 극자외선이에요. 그래서 극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인제 찍어내는 기술 공정이다. 요렇게 뭐 간단하게,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 저희도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나 좀 알 수 있는 내용, 이거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반사경을 이용해 가지고 찍어내는 노광 작업인데, 요게 인제 그 EUV 제품입니다. EUV 제품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쪼금씩 다르죠. 그래서 파장대가 앞에서는 193 나노미터였어요. 근데 요거는 13.5 나노미터로 파장대가 굉장히 작아졌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게 인제 제조 시간이 단축됐다는 장점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제 그 해상도 레졸루션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13 나노미터까지 줄였고요. 그래서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NA 같은 경우에는 0.33이 됐어요. 근데 DUV 같은 경우에는 1.35 였잖아요. 근데 요게 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70 개의 웨이퍼를 제작 가능한다. 이상한 게 있죠? 왜냐면 DUV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95 개를 만드는데 요건 170 개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제작 효율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더 미세한 공정을 만드는 게 힘든 거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170 개다, 시간당.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는 하나의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효율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DUV 제품을 사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찍어낸다고 하면 10 나노 이하의 제품도 찍어낼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효율이라든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UV 제품을 사용을 해 가지고 꼭 찍어내야 되는데, 요게 한 대당 1,500 에서 2,000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요거는 인제 뭐 제가 인제 준비한 수학,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다음 제품 때문에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해상도를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해상도가 공정상수 곱하기 파장 나누기 투사광학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다들 어디서 본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해상도를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공정상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직 입사 조명이 아니라 반사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저희가 DUV나 EUV 제품에서 봤던 요 13.5 나노미터 요 파장입니다. 요 파장 같은 거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사실 지금 공정상수나 파장을 낮추는 거는 거의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학 공식에서 해상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정상수를 낮추든가 파장을 낮추든가 아니면 투사 광학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요 투사 광학이 오히려 신제품으로 되면서 투사 광학이 낮아졌어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포커스는 어디냐? 요 NA 투사 광학을 높이는 데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제품이 뭐냐? 이 차세대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재료 사진이고요. 제품 사진은 아직 없으니까. 요 하이 NA, NA를 높인 EXE 5000 제품이라고 할 수 이라 이제 이름을 적고요. 요게 인제 NA 같은 경우에는 EUV에서는 0.33 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를 0.55 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에 첫 제품이 6 대가 나와요. 이미 뭐 수주는 다 끝났고요. 요 6 대가 한 대당 3,500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EUV 시장에서 나와 있는 EUV 한 대가 1,500 에서 2,000억 원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3,500억 원이에요. 근데 2024년 4 분기부터 EXE 5200이라는 제품으로 양산 제품이 나오거든요, 하이 NA 양산 제품이. 근데 요게 5,000억 에서 6,000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이미 다 품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네를 과거에는 ASML의 경쟁자가 뭐 니콘도 있었고 캐논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나가 떨어졌고요. 지금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노광 장비 업체를 만들겠다고 해도 사실은 너무 초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SML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EUV 시장도 제품이 막 나와 가지고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차세대 제품까지 만들어 놨고 차세대 제품의 가격은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것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사실 노광 장비가 뭐 반도체 장비 찍어내는 데 다 모든 제품들이 중요하겠지만 노광 장비가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제 그 독점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슈퍼을, 슈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죠. 고객 현황을 보시면 이제 초록색 부분이 다 이제 그 옅은 초록색 부분이 로직 반도체, CPU나 GPU 쪽 만드는 회사들이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미세화되면서 D램을 만드는 쪽에서도 노광 장비, 얘네 인제 EUV 노광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 이미 있는 고객에서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고객이 늘어나고 있고 2025 년까지 로직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장은 더 커졌다.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런 인제 뉴스도 나왔죠. 인제 ASML에서 EUV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데 기존 DUV 제가 앞에서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DUV 시장까지 꽉 잡겠다."라는 의중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인제 결국에는 인제 DUV 제품 그러니까 EUV 제품을 원하는 업체들이 뭐 TSMC나 삼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UMC나 다른 뭐 파운드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DUV 제품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게 작은 반도체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제 쓰던 반도체들의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그 DUV 제품도 개선을 해 가지고 계속 독점을 해 나가겠다. 요런 이제 포부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수요가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인제 그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EUV 옆에 빨간색으로 4개 있잖아요. 요게 기존의 DUV 제품 라인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대비 21 년도에 많이 팔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실적 보시면은 뭐 매출이 원화로 25조 원 정도 나왔고 순수익이 뭐 7조 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뭐 50% 정도 나오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순마진도 한 30% 넘게 나오는 우수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 보유량 같은 경우에도 13조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꾸준히 증가하는 현금으로 뭘 하냐. 이제 뭐 R&D에도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만 배당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은 제가 오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랑 ASML 요 두 개의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ETF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게 그 지난주니까 오늘이 인제 촬영 일자가 17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순매수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순매수한 상위 금액 이제 20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1 위를 보시면 TQQQ 그리고 2 위는 SOXL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 먼저 좀 축하드리고 싶어요. 오늘 인제 뭐 많이 어젯밤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산 요 종목들을 이제 지난주에 순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관련 주요 ETF들 요게 답니다. 그래서 인제 1 배짜리랑 2 배짜리 마이너스 2배, 3배 마이너스 3 배짜리 있는데 오늘은 좀 1 배짜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게 인제 그 1 배짜리 ETF들을 다 비교를 한 건데 같은 이제 반도체 ETF라고 해도 수익률이 조금 다 다르죠. 그래서 인제 그 많게는 10% 20% 많게는 20% 뭐 10% 씩까지도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ETF를 선택을 해야 되냐. 상황에 맞게 좀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XSD 이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ETF 중에 하나죠. 요 XSD 같은 경우에는 동일 비중으로 ETF를 담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탑 10 비중을 보시면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반도체 산업의 여러 가지 기업들의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보시면 2% 씩인데 왜 다 이렇게 비중이 다르지?"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분기별로 이제 그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기 전에 비중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2%로 다 다시 맞추잖아요. 그러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요.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두 가지 장점 정도가 있고요. 요 이제 ETF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종목으로 100%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 같이 이제 파운더리 업체 중에 뭐 굉장히 큰 업체여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제 그 호재 같은 종목 상승분을 좀 반영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섹터별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장비 섹터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할 때가 있고 세부 섹터별로 좀 강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모더레이트한 이런 어떤 그 '반도체 섹터 자체에만 그냥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ETF XSD도 나쁘지는 않다. 이제 좀 무난하게 투자하실 분들. 그리고 인제 PSI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인제 자체 기준을 통해서 이제 5개 정도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뭐 가격, 실적, 퀄리티, 뭐 경영진 가치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 30개 종목을 선정을 해요. 근데 인제 역시 이제 종목에 편중되지 않고 동일 비중을 추구를 하는 똑같은 ETF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할 것이 아니면은 뭐 상황 전반에 고려하는 요런 고루 투자하는 요런 ETF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SMH 요 ETF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 뭐 에버리지 스프레드도 굉장히 적고 뭐 맥스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변동폭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탑 10 비중을 보면 60%가 넘어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종목별로 비중이 아무래도 편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인제 그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 상승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액티브 운용의 스킴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수혜가 보는 세부 섹터별로 좀 따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고 제가 앞에서 보여 드렸던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2 년만 보여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 따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XSD나 PSI의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저게 좋은 ETF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동안의 2년 정도 구간으로 봤을 때 그냥 반도체 섹터 전반에 투자했을 때가 쪼금 좋았구나. 요 정도로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SOXS도 마찬가지입니다. SMH랑 뭐 비슷한 스킴을 사용하고 있고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것도 역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ETF고요. 그리고 인제 FTXL 같은 경우에가 앞에서 보시면은 성과가 제일 안 좋았어요. 뭐 안 좋았어도 140% 오르기는 했지만 쪼끔 나머지를 따라가지 못했다. 뭐 이런 건데 요 FTXL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보유 종목이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앞에 거랑. 근데 종목 선정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ETF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동성 판단을 해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30개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뭐 세부적인 이제 그 선정 기준은 뭐 3 달간의 일평균 거래량 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 2 년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유동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뭐 요렇게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이 ETF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는지 아니면 종목 선택도 괜찮고요. 이제 앞으로 슈퍼 사이클에 있는 섹터이고 하다 보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겠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린 데에서 본인한테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